오늘도 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의 사연은 처가 식구들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한 남성분의 이야기인데요. 며느리만큼이나 힘든 사위의 여정을 그린 재미난 사연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 차인데요. 이 짧은 기간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원형 탈모가 생겼답니다. 어떤 이유로 제가 대머리로 가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아주 평범한 학창시절과 대학을 다녔고 운이 좋게 중견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감사하며 생활했어요. 한 우물을 파다 보니 제 위치는 팀장까지 올라 매우 만족하는 월급을 받았답니다. 모든 걸 다 만족하긴 하지만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게 조금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아직 젊다 생각했는데 부모님과 회사 상사들은 똑같이 장가 언제 가느냐며 잔소리를 심하게 했답니다. 결혼하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다 보니 저 또한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회사 후배가 괜찮은 여자가 있다며 소개팅을 제안해서 덥석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나이가 40에 가까워져 시집가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보니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기분을 느껴서 이 여자와 사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했더니 그녀 역시 저를 마음에 두었는지 바로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며칠 만에 다시 만나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저를 한 번도 불편하거나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고 배려와 이해를 많이 해주어서 이 여자와 결혼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귄 지 반년 만에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었어요. 사귄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 따로 인사드리지 않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아내 측 가족들은 장모님과 결혼한 처형 둘, 그리고 예비 동서 2명이 나왔어요. 우리 막내 사위가 인물이 제일 좋네. 큰 사위랑 둘째 사위보다 잘생겼어. 아닙니다, 장모님. 형님들이 훨씬 훤칠하신데요. 겸손하네. 그럼 자네는 연봉이 얼마나 되나? 이런 말 꺼내서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사돈 괜찮죠? 저희 부모님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목을 풀고 대답했습니다. 네, 한 6천 정도 됩니다. 6천? 나이 40에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진서방, 오서방, 자네들은 연봉이 얼마랬지? 그러자 동서들이 차례로 대답했는데 연봉이 각각 7천과 6,500이라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한숨을 길게 쉬며 다들 그저 그런 연봉을 받는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기분 나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답니다. 저와 부모님은 얼굴이 붉어져서 뭐라 대답할지 몰라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장모님이 상견례 자리에서 정확히 알고 짚고 싶으신 것 같아 한편으론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형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다들 장모님과 비슷했답니다. 내가 큰 처형이니까 말 놔도 되지, 박서방? 자네 신혼집은 어디로 하기로 했어? 아직 정하지 않았으면 우리들이 사는 아파트로 오는 게 어때? 장모님과 두 처형 부부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저는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의 대답을 했어요. 이미 다른 집에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어떡하죠? 계약금을 걸어봐야 얼마나 그렇겠어? 돈 100만 원 손해보더라도 우리랑 가깝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싫은가? 맞은편에 앉아있는 새 모녀가 저를 뚫어져라 보는 바람에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싫다뇨. 저는 아내만 좋다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동생이 조련을 잘 해놨네. 그럼 우리 아파트로 와. 우리는 식구들끼리 모임도 자주 하고 행사도 많이 하니까. 조련이라는 말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어른들과 아내 얼굴을 봐서 참았습니다. 이어지는 처형들의 질문은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짜리냐, 입고 있는 정장 브랜드가 어디 거냐 등등 돈과 거칠애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형들 옆에 앉아있던 동서들은 힘이 쭉 빠진 낙타처럼
눈, 코, 입이 바닥으로 쳐져 있었어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올렸는데 두 사람 모두 고개만 끄덕이고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그러나 싶어서 다음에 만날 때는 선물이라도 하나씩 드리며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상견례 자리는 처식구들의 노골적인 돈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나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고 장모님과 처형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어요. 저는 당분간은 아내와 둘이 보내고 싶어 처식구들을 피하려고 했는데 처형들이 사흘 만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답니다. 제부 잘 있었나? 오, 인테리어 괜찮게 했네. 우리가 와서 불편한 건 아니지? 그렇게 물어봐서 누가 불편하다고 말할까요? 저도 당연히 억지로 웃으며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불편하다뇨. 처형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 우리 막내는 어딨나? 네,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네요. 가서 깨울까요? 아니야. 자는 애를 뭐하러 건드려. 우리가 집 구경하는 동안 자네가 밥이나 시켜봐. 둘째야, 뭐 먹을래? 나는 초밥, 참치초밥. 제부 들었지? 초밥 스페셜로 시켜. 네, 알겠습니다. 처형, 그럼 집 구경하고 계세요? 주말에 느닷없이 쳐들어온 처형들 덕분에 아내와 꿀같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비싼 초밥까지 시켜주고 시끄러운 수다를 억지로 들어줘야 했답니다. 제부, 내일 모레 자네 둘째 처형 귀 빠진 날인 거 알아? 생일이셨어요? 처형 축하드립니다. 축하하는 말보다 선물하는 게 좋아. 내 남편은 내 동생한테 샤넬백을 선물로 준다는데 자네는 뭘 해줄 건가? 네, 샤넬백이요? 저는 뭘 드려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내와 상의해서 좋은 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생일을 맞이할 둘째 처형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거는 비싼 거야. 괜히 싼 거 사서 존내만해 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 알아서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처형. 그 순간 12만 원짜리 참치초밥이 배달되어서 난감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두 처형은 가족들에게 생일 선물로 뭘 받을지 한참을 수다 떨다가 집에서 나갔고 그때서야 아내가 깨어났답니다. 여보, 처형들 다녀갔어. 12만 원짜리 점심을 먹고 말이야. 휴, 당신이랑 데이트하면서도 한 끼에 그만한 돈을 쓴 적이 없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 뭐? 지금 우리 언니들 뒷담화하는 거야? 12만 원 쓴 게 그렇게 아까웠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둘째 처형 생일이 다가오는데 비싼 선물 사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 어머머, 저기 웃긴다. 우리 언니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나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지갑을 시원하게 열어야 정상 아닌가? 당신 같은 여자라니? 내가 못 오를 나무에 오르기라도 했다는 거야? 당신이나 나나 비슷하지 않아? 이 남자 보게? 아무리 착각이 자유라지만 거울을 안 보나 봐? 나랑 길을 나가봐. 남자들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침을 질질 흘린다고. 어쨌든 우리 언니 생일에 큰형부가 샤넬백을 한다니까 당신은 다른 명품으로 해줘. 결혼 후 첫 행사인데 꿀리면 안 될 거 아니야. 아내는 지금까지 봐왔던 수수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고 처형들과 똑같은 말투와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서 어떤 여자와 결혼한 건지 헷갈리며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이틀 뒤 둘째 처형의 생일이 찾아왔고 모든 식구들이 처가에 모였습니다. 아직은 형님들과 어색해서 인사만 나누고 특별한 대화 없이 음식을 상에 나르고 가만히 앉아서 파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3단 케이크와 떡 케이크가 배달 왔고 상 위에 올려 초를 켜고 생일 축하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결혼식에서나 3단 케이크를 구경해봤지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이었네요. 그리고 선물 증정식이 이어졌는데 큰형님은 예고된 대로 고가의 샤넬 신상 가방을 선물했고 둘째 형님은 저도 비싸서 쳐다도 못 본 애플 노트북을 선물하셨어요.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선물 가방을 건네드렸습니다. 어머, 루이비통이네. 설마 쇼핑백만 루이비통은 아니겠지? 안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볼까? 사실 쇼핑백만 루이비통이 맞았습니다. 도저히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하고 싶지 않아서 30만 원의 상당의 준 메이커 코트를 준비했죠.
내용물을 확인한 처형은 인상을 구기며 면박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제부, 지금 나 조롱해? 껍데기는 루이비통인데 선물은 꼴랑 이 코트야? 아, 코트를 산 곳에서 받아온 쇼핑백이 찢어져서 급한 대로 담아왔어요. 코트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제부 같으면 마음에 들겠어? 일단 싸구려는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라고. 자존심 상해. 처형, 아무리 그래도 선물한 사람 성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형편이 되는 만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제부, 돈을 아주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씀씀이가 그렇게 소박해서 어디다 쓰겠어? 우리 집 식구가 되려면 통이 커야 한다고. 자네 형님들을 보고 좀 배워. 저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저 때문에 창피해서 면이 서지 않는다고 온갖 짜증을 부렸어요. 형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이 아주 난리였죠.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되돌릴 수 있다면 아내와 연애만 할 걸 하며 후회를 했네요. 그래도 전 어떻게든 아내와 처식구들에게 맞춰보기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렇게 처형의 생일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웃기는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둘째 처형의 인스타에 들어가 봤더니 형님들이 준 명품과 애플 노트북을 자랑하려고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준 코트는 어디에도 없더군요. 그래서 다음 집안 행사가 다가오면 목돈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2주 뒤, 장모님이 친구분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며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 말은 즉슨 용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이었으니 눈치 있게 돈 봉투를 준비했답니다. 자기, 우리 엄마 여행 가는데 용돈 준비했지? 두둑하게 준비했어. 50만 원. 50만 원? 그걸로 안 돼. 50만 원 더 뽑아. 뭐? 100만 원이나 드리라고? 형님들도 용돈을 드릴 텐데 그렇게 많이 드릴 필요가 있을까? 지난번에 당신 때문에 망신당한 걸 만회해야 할 거 아니야. 언니들이 지금 날 얼마나 많이 비웃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오늘 식사비도 당신이 먼저 나서서 내도록 해. 용돈 100만 원에 호텔 레스토랑 식사비까지? 자기야, 내 월급이 얼마인데 하루에 그렇게 큰 돈을 써. 몰라. 오늘은 무조건 내가 이겨야 하니까 주머니 털어. 아내는 처형들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저에게 많은 돈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혼부터 아내와 싸우기 싫어서 용돈을 100만 원으로 채웠고 식사 비용도 제가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윽고 호텔 레스토랑에 처식구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준비했어요. 형님들이 먼저 돈 봉투를 장모님에게 건네고 제가 이어서 드렸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돈 봉투를 가방에 넣지 않고 돈을 꺼내서 지폐를 세기 시작하셨어요.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큰 사위 100만 원, 둘째 사위 50만 원, 막내 사위 100만 원. 씁쓸하구만. 다 같이 200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 하나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뭐야, 제부? 꼴랑 50만 원을 넣은 거야? 우리 엄마를 뭘로 보고 50만 원을 넣은 거야? 희진이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 작년에 엄마 여행 갈 때 50만 원씩 드렸었잖아. 그래서 난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지. 비겁한 변명하지 마.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야. 너 얼마 전에 생일 선물 거하게 받아놓고 이게 뭐니? 오늘 식사 비용은 너랑 제부가 내도록 해. 저는 다행히 화살을 피할 수 있었지만 둘째 형님이 비난의 화살을 모두 맞게 되었습니다. 어서방, 실망이야?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다 떨리는구만. 어떻게 막내 사이보다 적게 줄 수가 있는지. 자, 밥 왔다. 다들 식사나 하자.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나가서 50만 원을 더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싸게 다녀와. 이제 좀 말이 통하네. 그래서 둘째 형님은 50만 원을 뽑아와서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앞으로 처식구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선을 긋기로 했어요. 하지만 주말만 되면 장모님이 처가에 집합하라는 단체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위니 오라고 할 때마다 처가에 갔어요. 그런데 정작 처가에 들어가면 식사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출장 뷔페를 불렀네. 계산은 사위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라. 두 형님이 차렷하고 대답하더군요. 네, 장모님. 그래서 저도 덩달아 기어가는 목소리로 네, 장모님 하고 대답했네요.
장모님은 주말마다 특식을 드셔야겠다며 최고급 요리를 집으로 주문해서 사위들에게 계산을 하게 하셨고, 집안의 가구나 전자제품을 바꾸고 싶으면 사위들에게 명령하듯 사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형님들은 군대 대대장을 모시듯 장모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막내 사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된 것 같나? 네, 장모님, 당연히 그렇죠. 그래, 그럼 여기가 자네 집과 같으니 냉장고 좀 바꿔주게. 냉장고요? 멀쩡한 양문형 냉장고를 바꾸시게요? 아, 희경이 너, 네 남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엄마 미안해. 아직 적응을 못했나 봐. 여보, 우리 엄마한테 냉장고 한 대 사주는 게 아까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드리면 될 것을. 냉장고가 멀쩡한 애 마늘에 따지고 있는 거야? 여보, 냉장고가 한두 푼도 아닌데 이렇게 바로 결정을 어떻게 해. 조금만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나 진짜 쪽팔리게 이럴 거야? 엄마랑 언니들 그리고 형부들 앞에서 체면 안 서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사주기 싫으면 내 돈으로 사드리면 될 거 아니냐. 제가 아내를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결혼했는지 헷갈릴 정도였답니다. 저는 싸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그냥 제가 냉장고를 사드리겠다고 억지로 말했어요. 그러자 장모님 표정이 밝게 되살아났고 분위기도 다시 화기애애하게 변했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에게 엄청 화를 내더군요. 당신 식구들 앞에서 그따위로 쪽팔림을 꼭 줘야겠어? 처음부터 엄마가 원하는 걸 사드리겠다고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잖아. 여보, 당신하고 살수록 낯설어. 다른 여자랑 사는 기분이야. 연애할 때 그 소박하고 알뜰한 여자는 어디 가고 목돈을 아무렇지 않게 막 쓰는 사람이 있는 거야? 처가에 잘하는 건 좋은데 정도가 있어야지. 이 인간아, 연애랑 결혼이랑 같아? 그리고 나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주머니를 자주 열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 무슨 소리야, 이깟 일로 이혼이라니. 그럼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앞으로는 엄마랑 언니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형부들한테 뒤처지면 안 돼. 형부들보다 돈 잘 쓰고 싹싹하게 지내란 말이야. 내 남편이 초라한 거 보기 싫으니까. 저는 아내에게 반기를 들면 계속해서 싸움만 될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최신형 냉장고를 24개월 할부로 사서 장모님 댁에 드렸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제 등을 툭툭 치시며 우리 막내 사위가 최고네. 다른 사위들보다 훨씬 낫다고. 앞으로 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자네 얼굴을 떠올리겠네. 고마워 박서방, 아니 우리 아들. 하고 징그럽게 웃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처형 둘이 언짢은 표정으로 보더군요. 자기 남편들보다 예쁨을 받아서 기분이 나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변함없이 처가에 다시 갔더니 소파가 최고급으로 바뀌어 있었고 거실 벽을 가득 메울 거대한 텔레비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형님들에게 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 고마워 하며 눈웃음을 치고 있었고 처형들은 만족했는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 아내는 구석에서 질투라도 났는지 콧방귀를 끼며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독재자에게 사랑받으려는 추종자들처럼 보였다니까요. 처가의 행사가 왜 이리 많은지 매주 괴로웠습니다. 이번에는 큰조카 생일이라고 큰처형 집에 모두 모여 파티를 했답니다. 이번에도 3단 케이크와 출장 뷔페를 불러 사위들의 주머니를 싹 털어갔어요. 저는 처형의 명령대로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그나마 100만 원이 넘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그렇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번 돈을 처가에 쏘아붙듯이 써댔더니 돈을 모으기는커녕 신혼집 대출 원금을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처럼 형님들과 경쟁하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사위가 되기 2년 전 팔순잔치를 크게 열었는데 형님들이 금두꺼비와 골드바를 각각 선물하더라고요. 장모님, 오늘 장모님이 태어나신 지 3만일이 되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 진서방, 우리 큰사위가 나도 모르는 기념일을 챙겨주네. 이게 뭐야? 금두꺼비가 황소만 하구나. 장모님, 저는 골드바를 준비했습니다. 저 역시 장모님이 3만일에 사신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머, 오서방 고맙네. 내 평생 골드바는 처음 보는구만. 오늘부터 머리맡에 금덩이를 놓고 자게 생겼어. 경사났네, 경사났어. 그런데 박서방은 뭐 없나? 네, 그게 제가 장모님의 기념일을 모르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승부욕이 불타올라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장모님 선물을 맞춰 놓았는데 아직 제작이 끝나지 못해서 못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만 기다리시면 장모님 흉상을 받으실 겁니다. 물론 금덩어리로 말이죠. 뭐야, 그게 정말이야? 내 흉상 금덩어리라니.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이군. 금두꺼비 골드바보다 훨씬 좋구만, 박서방. 내 옆으로 오게. 장모가 한 잔 따라줄 테니까. 아내는 흐뭇한 표정으로 저에게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쿡쿡 찔렀고 처형들은 똥 씹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너무 행복했답니다. 다음날 장모님 사진을 가지고 금장인을 찾아가 흉상을 의뢰하고 엄청난 돈을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형님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 장모님에게 선물을 아끼지 않았고 처형들에게도 점수를 따려고 주머니의 돈을 탈탈 털어 인정받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매우 좋아해 주었고 뜨거운 밤을 선물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해 처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일상이 처가의 중심이 되어버린 저는 장모님과 처형들에게 충성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주말에 처가에서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주 얌전했던 큰형님이 술에 심하게 취해 술주정을 하셨답니다. 에이, 이 미쳐버린 집구석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 줄 알아? 이 늙은 노친네야. 사위들 등골 빼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만족하냐? 그런데 그 만족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빨대 꽂고 살 거냐고? 저는 큰형님이 그렇게 목소리가 큰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윽고 큰 처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형님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술주정이야? 당장 엄마한테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 뭐? 석고대죄? 이엠변 내가 참아주고 사니까 진짜 노예로 하나? 안 되겠어. 이놈의 집구석 내가 아수라정을 만들겠어. 큰형님은 어디 가서 막대기를 하나 가져오시더니 장모님 집안의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놀라서 말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은 형님이 나섰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러세요? 수습? 이봐 동서, 자네도 나랑 똑같이 많이 참아오지 않았나? 이 역같은 집구석에 돈, 시간, 그리고 자존심까지 다 갖다 바치며 살았잖아. 자네도 참지 마. 나와 함께 하세. 둘째 형님은 말리려던 손을 거두고 후라이팬을 꺼내들어 큰형님과 같이 살림을 부수더군요. 처형들과 장모님이 제 등을 떠밀며 어떻게 좀 해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저도 형님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형님들처럼 오랜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지만 그동안 처식구들에게 빨대 꽂히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아온 제가 몸서리치게 한심하게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저까지 나서서 난리를 치면 경찰을 부를 것 같아 형님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만하세요. 동서, 자네는 우리처럼 계속 살고 싶나?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으면 평생 등신처럼 살아야 할 거라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희 셋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처신하자고요. 우리를 농락한 저 여자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자고요. 제 부탁에 둘째 형님이 형님 듣고 보니 동서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끝내고 우리끼리 나가서 한잔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형님이 마무리로 막대기로 자신이 선물했던 텔레비전의 화면을 깨버렸습니다. 이에 장모님과 세 딸은 아연실색하며 개거품을 물었어요. 저는 네 사람에게 밖에 나가서 잘 해결하고 올 테니 안정을 취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처가에서 나온 저희 세 남자는 호프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생맥주를 들이부으며 열을 식혔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둘째 형님이 큰형님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오늘 형님 덕분에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해왔던 거에 비하면 아주 약했지만 이 정도가 어딥니까? 더 이상 마누라와 장모님 그리고
처제들에게 복종하는 개로 살기 싫어서 발광 좀 했지. 그런데 막상 사고를 치고 나니 후회가 되네. 좀 이따 마누라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에휴. 형님들, 오늘 멋지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처식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제가 형님들보다 예쁨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분 나쁘게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형님들. 그러자 큰형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그 마음 알아. 오서방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우리 사이비 집단에 빠진 것과 똑같아. 저 여자들한테 조종을 당해서 이 모양이 된 거라고. 맞아, 박서방. 나도 자네처럼 형님하고 자네를 견제하면서 지냈어. 우리끼리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지. 이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나 봐. 그나저나 아까 자네가 머리를 맞대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방법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들, 우리 셋이 똑같이 이혼 소장을 날립시다. 뭐 이혼 소장? 이보게, 난 내가 둘이야. 이혼은 안 될 소리야. 나도 형님과 같은 생각이야. 아들을 한부모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혼 소장을 날려서 겁을 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겪었으니 거꾸로 여자들을 길들여 보자고요. 처가 여자들은 죄다 백수고 우리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셋이 합의 이혼도 아니고 그동안 처가에 갖다 바친 내역을 뽑아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면 꼬랑지를 내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남편을 우습게 알지 않고 존중하고 존경하게 만들자고요. 저의 머릿속에 있던 작전을 말씀드렸더니 두 형님 모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야, 우리 박서방 진짜 똑똑하구만.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야. 맞아. 나와 형님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자네가 우릴 구하게 되었어. 형님, 우리 내일 이혼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소장 날립시다. 그래, 좋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주자고. 형님, 한 잔 받으세요. 형님은 무슨, 그냥 형이라고 불러. 우리 셋 다 군대도 다녀오고 사회생활을 할 만큼 했잖아.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격식은 개나 줘버리자고. 따라해봐, 형. 알았어, 형. 한잔하자. 둘째 형님이 말을 놓자 저도 따라서 말을 놓았습니다. 형아, 막내 술잔이 비었어. 한 잔 따라줘. 잉. 그래, 귀여운 우리 막내 시원하게 한잔해라. 어? 자, 건배하자. 내가 얼마 전에 회식하면서 배워온 게 있는데 프랑스 건배사야. 내가 마숑 하면 아우들이 드숑 하면 돼. 마숑! 드숑! 그렇게 거나하게 취하도록 술을 마신 저희 삼형제는 2차로 노래방을 가고 3차로 해장국집에서 해장술을 마시며 해가 뜨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 다 회사에 월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장을 써서 각자의 집에 퀵으로 보냈답니다. 그러자 저희 셋에게 똑같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들은 제가 시킨 대로 강하게 나가셨고 저 또한 아내에게 큰 소리를 뻥뻥 질렀죠. 당신 이게 뭐야? 이혼 소장이라니? 지금 나랑 장난해? 뭐? 장난? 네 눈에는 그게 장난으로 보이냐? 나랑 형님들 모두 이혼하기로 작정했거든? 거기 처가에 바친 돈 내역서 보이지? 내가 위자료로 다 돌려받을 거니까 돈이나 준비해. 여보,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거야? 전화로 말할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얘기해. 아니, 네 얼굴 보면 우라통이 터져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법원에서 만나 끝장을 보자고. 여보! 저는 아내가 속이 끓도록 전화를 끊어버렸고 형님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형제는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모텔 생활을 했어요. 처식구들에게 제대로 똥줄을 태울 작전이었죠. 예상대로 처형들과 아내, 그리고 장모님까지 문자를 시도 때도 없이 보냈답니다. 내용은 하나같이 대화로 풀고 다시 잘 지내보자는 식의 이야기였어요. 자매 셋이 동시에 이혼당하고 위자료까지 물게 생겼으니 꼬리를 내렸더라고요. 형들, 때가 왔어. 여자들이 모두 똥줄을 타고 있는 게 느껴지지? 막내. 네 말대로 이혼당할까봐 겁을 잔뜩 먹었어. 여자 셋이 아주 똑같네. 우리 셋 다 어쩌다 이런 여자들을 만난 거지? 여하튼 이제 막내 말대로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맞아요. 오늘 처가에 다 집합시켜서
참교육을 시켜주자고. 저희는 멋들어진 양복에 선글라스를 끼고 장모님 댁 앞에서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이윽고 제 아내가 현관문을 열더군요. 어머 깜짝이야. 당신 왔어? 형부들도 오셨네요. 어디 좋은 데라도 다녀오셨나? 때깔들이 좋네. 이 여자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남자 앞길 막지 말고 물러서. 제가 소리쳤더니 아내가 똥 씹은 얼굴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반성한 것 같지 않아 보였죠. 장모님과 셋딸이 차린 밥상 앞에 앉은 저희 형제들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아무 말 없이 배부터 채웠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 먹기만 해서 그런지 밥맛이 꿀맛이었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이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사위들이 화가 많이 났었나 봐. 그렇다고 한꺼번에 이혼 소장을 보내는 건 아니지. 서운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 하지 않겠나. 장모님, 말씀 잘 하셨어요. 대화로 풀자고 하시니 이 집 큰 사위인 제가 대표로 말 좀 하겠습니다. 그래 해봐. 뭐든 들어줄 테니 말이야. 우리 삼형제는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이혼하기로요. 오늘 결단을 내리러 왔으니 우리의 요구를 들어보세요. 이 집 여자들 모두 잘 들으시오. 그러자 처식구들이 입을 다물고 큰형님을 주목했습니다. 첫째, 우리 사위 셋은 이사를 결정한다. 둘째, 각각 100km 반경 밖으로 이사한다. 셋째, 처가 모임은 1년에 한 번만 한다. 넷째, 사위들에게 금품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 잘 들으셨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이혼 소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보, 이건 너무 막무가내잖아. 우리 식구들이 그동안 얼마나 단합이 잘 됐어. 당신도 우리 식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게 기쁘고 행복하다고 했잖아. 그거야 내가 당신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등신처럼 재물을 바치고 노예처럼 봉사하는 게 어떻게 행복한 일이겠냐? 이 집 여자들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속에서 피가 들끓어.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감히 우리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어허! 네 년이 또 서방을 잡으려고 시동을 거는구나. 둘째야, 네 차례다. 알았어, 형. 여보셔들! 그동안 우리 등골을 뽑아먹고 살면서 호강을 하고 사셨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들을 손바닥에 올려야겠어.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존중하며 살도록 할 테니 첫째 형이 말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무조건 이혼이요. 그러자 둘째 형수가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당신 미쳤어? 뭘 잘못 먹은 거야? 내 말이라면 하늘에 별도 따다줄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정신을 차렸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 귀에 눌려 사느라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했는 줄 알아? 자존심 죽이고 쥐 죽은 듯이 살았던 지난 날이 죽을 만큼 후회된다고. 우리 말에 존중하지 않으면 진짜 이혼을 할 테니 그리 알아. 야, 막내야, 네 차례다. 좋아, 형들. 아주 잘했어. 장모님, 사위들한테 빨대 꽂아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돈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니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셨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일하지도 않고 꽁돈과 선물들이 쏟아지도록 들어오니 얼마나 인생이 편하셨겠어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 그동안 드린 돈과 선물을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명절 외에는 용돈 받으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저희한테 많이 해드셨으니 그 정도는 감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형들, 여보, 부지런히 살림을 잘한 것도 아니고 남편 내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땡보로 잘 사셨죠?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인생의 질이 높이 오르셨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남편들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똥강아지처럼 지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호강은 지금 이 시간부로 끝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주부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들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럼 다들 이혼하기 싫으시면 우리 말대로 해주시죠. 각자 이사를 떠나시겠습니까? 법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조근조근 말했더니 형들은 아주 잘했다고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여자들은 기가 차다며 혀를 내두르더군요. 특히 제 아내는 밥상 위에 있던 물잔을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 나쁜 자식. 40 넘어서 결혼 못하는 놈 구제해줬더니 형부들 꼬셔서 이혼 소장을 날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도 40 넘었잖아. 나도 시집 못 가는 널 구제해준 거라고. 긴 말 할 거 없어.
지금 내 얼굴에 물을 뿌린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해주지. 형들, 일어나자. 그래, 아우야.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우리도 자비를 베풀 수 없지. 자, 가자. 밥상을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처형 둘은 바로 깨갱하더군요. 형님들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가지마.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애들을 아빠 없이 키울 수 없다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가지마. 첫째 처형이 애원하자 둘째 처형도 똑같이 비굴하게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도 앞으로 말 잘 들을게. 살림도 잘하고 내조도 잘할게. 우리 이사 가서 새롭게 시작하자, 응? 하지만 형들은 의리를 지키려고 처형들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다급하게 달려와 저에게 백허그를 하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흥분해서 당신한테 물을 뿌린 거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실수한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대로 여길 떠나자. 그리고 평생 당신을 왕자님처럼 모시고 살게. 자기가 날 버리면 나 갈 데 없어. 날 받아줄 남자는 당신밖에 없다고. 아내가 질질 짜며 매달리자 형들은 미소를 지었고 승리의 V자를 그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 내가 용서해주지. 그럼 다시 자리에 앉아봐. 다들 모여서 각서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자들은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적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뒤 형들과 저는 이사하기 전 모여서 생맥주를 한잔 했답니다. 형들, 우리끼리 연락 자주 해요. 처형들이 힘들게 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우리 삼형제가 힘을 합치면 다 깨부술 수 있으니까요. 그래, 다들 이사 가서 새롭게 잘 살도록 하고 가끔 우리끼리만 뭉쳐서 의리를 다지자고. 자, 건배하자. 마시숑! 드숑! 그렇게 저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 멀리 이사를 떠났답니다. 저는 아내와 새롭게 둥지를 튼 곳에서 남편으로서 기강을 잡았어요. 자기야, 생활비 좀 더 주면 안 될까? 살림하는데 돈이 많이 드네? 어허, 어디서 돈을 떼드려는 거야. 남들은 내가 준 만큼의 생활비로 한우도 굽고 갈치도 굽고 다거든? 알았어. 아끼면서 살아볼게. 그런데 여보, 나 가을옷이 입을 만한 게 없어서 그러는데 용돈 좀 주면 안 될까? 어허! 당신 옷장에 그동안 채워둔 옷이 얼마나 많은데 옷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가을은 짧아서 옷을 살 필요 없어. 알았어. 그럼 회사 잘 다녀와.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맛있게 준비해둘게. 최대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뭐가 있더라? 아, 그게 좋겠군. 잡채랑 팔보채, 묵은지 김치찜과 12시간 푹 꼬은 사골이면 충분하겠어? 그렇게나 많이? 왜? 싫어?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당신 말대로 맛있게 준비해둘 테니까 일찍 들어와. 알았어. 그리고 옷은 겨울옷 사줄게.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 정말? 아싸, 고마워 여보. 그렇게 당근과 채찍을 주며 아내의 성격을 싹 바꿔놓았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아내를 조련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부터는 평범한 부부처럼 싸우기도 하고 사랑도 진하게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형들에게 연락해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더니 다들 저와 비슷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는 곳도 100km 떨어져 있고 바빠서 거의 보지 못하다가 이듬해 장모님 생신날 재회하게 되었답니다. 형들은 얼굴이 얼마나 활짝 피었던지 10년씩은 젊어졌더라고요. 지난날 우리가 당했던 가스라이팅을 아내들에게 적절히 하며 당근과 채찍을 주고 있으니 인생이 살만 난다고 했죠. 그리고 저와 아내는 장모님과 처형, 형님들 앞에서 임신 발표를 했답니다. 저희 둘 다 40이 넘어 2세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었네요.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모님과 처형들, 그리고 제 아내까지 모두 성격이 개조되어서 예전과 달리 다정하고 착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저의 처식구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3명의 사위 이야기와 이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과 결과까지 재밌게 써보았습니다. 혹시 처가나 시댁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괴로워하신다면 한 번쯤 용기를 내어 하고 싶은 말을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눈 한번 딱 감고 하시면 저처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이야, 오늘의 사연은 정말 유쾌, 통쾌, 상쾌하네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시원하고 알찬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